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보다 좀 늦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기간으로만 따지면 한 2주 정도를 쉬고 다시 새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3회 때부터 녹음 주기가 좀 들쑥날쑥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4회에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네요. 컨디션 난조가 좀 있던 상황이어서 녹음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를 시작해 봅니다. 꾸준히 여러분 앞에 등장하고 또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지 저에게도 좋고 또 여러분들도 즐길거리 늘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심 아쉽기도 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네요. 물론 변방의 라디오긴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통계를 확인해보면 의외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오프닝에서 얘기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마 비정기 라디오로 애초에 정체성을 잡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좀 라디오가 늘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준비하기 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만만할 줄 알았어요.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보통 1쿨이 한 12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로만 따져도 극장판은 한 2시간 분량이긴 해도 한 회차로 끝나는 거니까 금방금방 녹음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노트에 필기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추려보니까 거의 1쿨 애니메이션 12편 본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TV 애니메이션이랑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많이 접하는 영화의 한 장르로 봐야 된다. 그런 좀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더라고요. 어째서 영화 평론가 분들이 그렇게 한 영화를 후벼 파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내용들로 평론을 하실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제 소회는 소회인 거고요.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겠죠. 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혹은 겪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그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뼈아픈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 그런 거를 일으킬 만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작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회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와 엮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고찰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로 대충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니시미야 쇼코가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나는 네가 정말 싫었다. 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진. 따분한 게 질색인 아이 이시다 쇼야. 간디가 어떤 사람인지 인류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알게 뭐람? 어느 날 쇼야의 따분함을 앗아갈 전학생이 나타났다. 니시미야 쇼코. 그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쇼야의 짓궂은 장난에도 늘 생글생글 웃고만 있다. 짜증난다. 그의 괴롭힘에 쇼코는 결국 전학을 갔고 이시다 쇼야는 외톨이가 되었다. 6년 후, 더 이상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음을 느낀 쇼야는 마지막으로 쇼코를 찾아간다. 처음으로 전해진 두 사람의 목소리. 두 사람의 만남이 교실을, 학교를, 그리고 쇼야의 인생, 쇼코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다. 아주 민감한 사회 문제 중 하나죠. 집단 괴롭힘, 일명 왕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주제를 메인으로 하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자 만화 작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직간접적으로 다들 경험을 해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영역에 존재하셨던 분들 이외에도 교실에서 혹은 사회에서 관전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아예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집단화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폐 중 하나죠. 참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지금 이걸 라디오에 소개하겠다고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작품 자체의 흠을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상당히 감성적이고 또 미려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좋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어떤 부분도 사실 별로 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더욱더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어찌 되었던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좀 겪어보고 의견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화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를 자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만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만화 분량을 한 중반부까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만화를 완결까지 다 봤으면 극장판이 얼마나 그 만화를 잘 다뤄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만화를 아예 다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극장판 자체로만 제가 순수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충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도저도 아닌 감상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드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저에게는 참 각별한 작품입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를 라디오상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학년 땐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시절인데 고립이 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과격한 육체적 괴롭힘이라던가 금품 갈취 이런 영역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모든 반 아이들한테 좀 이상한 아이 취급, 업신 여겨지는 취급을 당했던 기억이 있고 또 자잘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도 있어서 이 작품이 더 좀 저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뭐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특정 등장인물의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왕따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런 1차원적인 접근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그러한 메시지로 귀결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들이 주변에서 실제로 접해 본 것 같은 혹은 존재할 법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로 채워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점이 단순히 가해 주동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가해자죠. 그들만이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내용만 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평을 할게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극장판이랑 만화판이랑 좀 분위기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 부분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원작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느낀 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등장인물이 누구냐? 바로 카와이 미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원작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카와이 미키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 흔히 이 캐릭터에 대해서 평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쓰레기라고 좀 그렇게 과격한 언사로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캐릭터는 많은 분들에게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위선자적인 기질도 있고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작중에 등장하는 왕따 가해자 여성 캐릭터인 우에노보다도 더 악질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평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이 캐릭터를 명실상부한 메인 악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캐릭터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상이 좀 대중 여론이랑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작가가 가해적 방관자를 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해석을 더하면 방관자들, 그 사람들을 저격하는 캐릭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중에 이 캐릭터의 행보를 보면 사실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이 캐릭터가 적극적인 가해자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캐릭터가 뭐 자기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쇼코를 괴롭힌다던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쇼코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방관하고 또 내심 재밌다고 생각하고 쇼코를 비웃고 한심하게 보고 이러한 시선을 드러내죠. 물론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팩트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 캐릭터한테 죄값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분노하는가? 저는 결국 사람들도 내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관자도 결국엔 가해자다. 단지 적극적으로 가해를 지지하는 입장의 방관자였는지 그냥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관전자의 의미의 방관인지 그 부분을 좀 달리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전에 본인이 자신을 얘기할 때 고립된 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가 지나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고립의 영역은 면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던가 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공간이든지 그 집단은 항상 왕따의 포지션에 누군가를 앉히길 원하는 것 같아요. 혹은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인물, 이상에서 함께 하기 어려운 인물, 그런 인물들을 꼭 찾아내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립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도 그 자리에 어느 사람이 꼭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걸 꺼려했어요. 제가 그런 좀 안 좋은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자도 결국엔 가해자들의 분위기를 타서 그 캐릭터를 고립시키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러한 시선을 작가가 들이민 거라고 봅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이 카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명백한 악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카와이의 포지션이 자기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카와이는 본인이
선하다고 느낄 거고, 왜냐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시다 쇼야라고 하는 캐릭터가 짊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꼭 여러분들에게 해 주고 싶어요.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자기계발서의 첫 페이지에서 읽었던 내용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사례는 이렇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쌍권총 크라울리였나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물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몸은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카포네라고 하는 인물도 본인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오해받고 있는 자성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소장을 지내는 사람이 그 책의 저자와 편지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는 그 점을 모두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캐릭터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뉴스에서 접하는 엽기적인 범죄의 가해자,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떳떳한 태도를 보이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한 심리가 기반이 되는 거죠. 저는 작중에서 카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위선자적인 모습, 왕따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내심 즐겼지만 나는 왕따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해를 저질렀던 쇼야라고 하는 주인공과 우에노 같은 캐릭터와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점.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직접적인 가해를 정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 캐릭터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들도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마 왕따라고 하는 분위기를 또 그러한 사례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통 왕따 가해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왕따 가해자의 의견은 저 아이를 괴롭히는 건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와 평범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뭔가 함께 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또 내심 동조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방관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왕따를 고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와이 미키라고 하는 캐릭터가 바로 우리 자신을 작가가 저격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캐릭터 아닌가. 물론 과장이 좀 섞이긴 했죠. 실제 이 정도까지 인성적인 부분을 드러낸다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좋게 평할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만화의 자법상 이 정도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악역으로 인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작가의 노파심이 반영이 돼서 그러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캐릭터를 보면서 여러모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도 학창 시절 때 그들을 방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모로 씁쓸하고 참 죄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소회가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느끼는 바를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던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게 잘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좀 평하는 내용이 다르던데 그 쇼코라고 하는 캐릭터가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이 카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쇼코를 안아주면서 엄청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평할 때 카와이가 쇼코의 장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쇼코는.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어댄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던 감상은 좀 달랐습니다. 작품을 보면 처음에 한 번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쇼야가 카와이에게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고등학생 친구 중 한 명에게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는데요. 나는 그런 얘기를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하고 결국엔 쇼야가 왕따 가해자라는 거를 모두 앞에서 공표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을 악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기제가 발동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고 상대방의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동의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중 하나인데 저는 쇼코에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걱정해 주는 소리를 했던 것도 이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대중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 친구도 한 명 있었거든요. 공원에서 떠들어댔던 거였는데 큰 소리로 떠들어서 자신의 선행을 얘기하고 또 그 친구가 이 카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착한 캐릭터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기가 오히려 우회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카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무리 멍청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뭐 실제로는 멍청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나이대까지 쇼코의 귀가 안 들리는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리는 없어요. 필담 노트에 적으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쇼코가 귀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 듣지 못한다는 것, 발음이 어눌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정황들을 보고서 아직도 쇼코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앞뒤상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제가 느끼기에 카와이의 위선자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장면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꼈네요.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기 전에 한 인물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보면서 사실 가장 기분 나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캐릭터는 카와이도 카와이고 우에노도 우에노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의 남선생이었습니다. 타케우치라고 하는 인물이더라고요. 이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 캐릭터가 쇼코의 고립을 명백하게 주도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쇼코가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고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고립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선생이라면 장애인이
학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인물에 대해서 걱정하고 챙겨주고 비장애인인 학생들에 대해서 장애가 얼마나 큰 시련이고 그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 줘야 되는지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작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저는 교육자라고 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왕따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죠. 현실에 아주 많은 훌륭하신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왕따 문제에 관해서는요. 사실 제대로 대처를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드뭅니다. 제가 고립됐을 때 그때는 논외로 할게요. 그때의 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선생님들은 사실 왕따 문제를 제대로 케어를 해 주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할 말은 하고 지나가도록 해야겠네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표현된 모습. 일단 수업이 배려심이 없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 "여기서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귀가 안 들리는 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칠판에라도 적어 줘야 되든지 아니면 쇼코에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필기를 해줄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케어를 전부 반 학생들에게 시키는 상황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챙겨 줬던 게 우에노였죠. 대신 필기를 해 주는. 여기서부터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쇼야가 쇼코를 괴롭히는 걸 방관합니다. 그것도 애니메이션에서만 보인 모습이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쇼야가 쇼코의 어눌한 발음을 흉내 내면서 엉터리로 책을 읽는 모습. 거기서 그냥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크게 혼을 안 냅니다. 그 모습은 명백하게 성인이 봤을 때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장애인의 행동을 비하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장애인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인데 거기에 대한 교정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쇼야가 큰 소리로 쇼코의 귀에 충격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안 해요. 뭐 제가 조금만 더 격해지면은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이 참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 학생들이 쇼코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을 이해하고자 수화를 교육하겠다고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여성 선생님이었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에노가 "전 필기가 편합니다."라고 손을 들 때 정상적인 교육자면 그래도 우리 반에 귀가 안 들리는 학생이 있고 이 학생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기 편하게 혹은 이 학생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수화를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설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쇼야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쇼코가 이제 보청기를 8 개나 분실하거나 고장 낸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쇼코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죠.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를 넣어서 왕따 가해자를 색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은 철저한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선생으로서는 최악의 인물이었던 자신을 뒤로하고 모든 책임의 전가를 다 쇼야에게 떠넘기는 오직 쇼야에게만 떠넘기는 다른 가해자들은 다 도망갔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뭐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남자 선생은 본인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고요. 방관만 하고 왕따 당하는 학생, 장애인 학생을 그냥 거들떠도 안 본 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걸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이 캐릭터를 단순히 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이런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시스템을 더욱더 갖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작품의 특성상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 작품을 아직 안 보신 분들 중에서 감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청취를 중단해 주시거나 앞으로 내용을 스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인상 깊었던 장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그 장면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니시미야 쇼코는 왕따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여성 캐릭터 주연이고요. 이시다 쇼야라고 하는 인물은 과거 초등학교 때 니시미야 쇼코를 괴롭히는, 집단 괴롭힘의 주체였던 그런 남자 주인공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작품의 내용에서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본인이 가해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겪어봤던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니시미야에게 죗값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그런 남성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인상 깊었다고 느꼈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은 병원이었습니다. 쇼야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쇼코를 구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그 반동으로 인해 쇼코가 사는 아파트에서 물이 얕은 내천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 쇼야는 의식불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중 쇼야의 어머니가 아들의 상황을 살피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쇼코의 어머니와 쇼코의 여동생인 유주루와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쇼코의 어머니와 유주루가 쇼야의 어머니에게 도계자를 합니다. 도계자가 뭔지는 다들 아시나요? 일본에서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절을 하는 것을 도계자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이 너무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을 하는 그런 상황 역전에 따른 쾌감 때문에 이 장면을 고른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장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시다 쇼야라고 하는 캐릭터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감격과 더불어 쓰라림을 느낀 것 같아요. 작품의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쇼코가 자살을 결심한 이유는 과거부터 쌓여왔던 본인에 대한 자기 혐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혐오에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이 바로 이시다 쇼야죠. 어찌 보면 쇼코가 자살을 한 직접적인 이유가 쇼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쇼야가 자살을 강요했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기 혐오를 느끼게 하는 데 일조한 그 영향을 무시할 순 없고, 그 부분이 쇼야가 다리 위에서 친구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장면이 기폭제가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쇼코는 본인의 목숨을 던지려고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쇼야가 그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초반부를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쇼야도 쇼코 덕분에 구원을 받았죠. 이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바는, 가해자의 죄는 쉽게 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작가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쇼야랑 쇼코가 고등학생이 돼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표면적으로 관계 개선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가족은 쇼야의 진심이 맞는지, 그리고 저 캐릭터가 나중에 또 그런 일을 하진 않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이야기가 더욱더 진전되고 의미를 담은 이야기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쇼야가 자신의 죗값을 확실하게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쇼야가 그간 쌓아왔던 업보를 속죄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왕따 피해자가 겪은 아픔은 이 정도의 희생이 아닌 이상은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처라는 거를 우리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쇼코는 참 너무 불행했어요. 쇼야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수화로 친구를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쇼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흙을 던지고, 참 그때 카메라 앵글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늘을 중점적으로 비치는 앵글인데 쇼코는 거의 모서리 끝에 조그맣게 걸치는 모습.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그 아이가 느낄 쓸쓸함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유주르가 사진을 찍는 의미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어렸을 때 쇼코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괴롭힘을 당해서 더러워진 모습으로 유주르의 눈앞에서 수화를 하는데, 죽고 싶다는 의미의 수화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주르는 쇼코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벌레의 시체 사진을 찍어서 집안에 붙여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쇼코는 왕따들이 흔히 겪는 자기 혐오와 그리고 괴롭힘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하죠. 괴롭힘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쪽으로, 내가 싫다, 그쪽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고등학생이 된 쇼야와 대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신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고서 또 그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나와 있으면 쇼야는 더 불행해진다, 그러한 마음의 짐을 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앞선 내용들과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뭐 어찌 보면 갈등의 증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 두 명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게 되는 그 상황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동등한 관계로 시작하자. 쇼야는 쇼코의 생명을 살린 걸로, 그리고 본인이 희생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걸로 속죄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두 명이 조금 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동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의지가 담긴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뒤에도 물론 훌륭하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꿀잼 셀렉트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담아서 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품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비판을 한다던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더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결론을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느끼셨는지는 아마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감상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장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문화제에서 쇼야가 친구들과 함께 군중들이 많은 운동장 같은 공간에서 거닐 때 주변 인물들의 X 표시 마크가 얼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친구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쇼야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도 아주 격하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쇼야가 세상과 사람들을 드디어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던 곳의 해석은 초야가 울었던 이유가 진심으로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와중에 쇼코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상상하게 되었고 그 모습에 격한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쇼코가 웃는 모습에 격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건 그 장면을 기준으로 아마 본인의 과거라던가 본인이 잘못했던 일들, 그런 부분이 쓸려 내려가는, 정화된다는 느낌의 운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극장판에서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상상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문화재 중에 웃고 있는 건지 그 경계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주변의 군중들의 얼굴에 있는 X 마크가 떨어져 나가는 다음에 초야가 우는 모습이 임팩트 있게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야가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격한 감동, 이런 걸 느끼고 운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좀 약간 나뉘는 것을 보면 잘 표현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감상을 좀 내놓게 되네요. 근데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그 장면이 제대로 묘사가 안 됐다의 그 영역이 아니라 열린 결말인 것이 이 작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일단 제가 이 작품의 결말을 처음 확인했을 때는 뭔가 좀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우리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열린 결말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문화재 중에 우에노라고 하는 캐릭터와 카와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심성의 개선을 일으킨다는 느낌으로 접근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괜찮은 느낌으로 결말이 다가왔었는데 두 번째 감상하면서 그 느낌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쇼코라고 하는 인물과 초야라고 하는 인물은 삶을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온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쇼야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본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캐릭터이지만
나머지 가해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사실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열린 결말로 끝나고 이 캐릭터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뭐 직접적인 포인트도 아닙니다. 약간의 가능성만 보여주는 식이었는데 그냥 서로 대충 좋게 지내자는 의미의 엔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하게 상상하는 식으로 결말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왕따 가해자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에게 너무 관대한 엔딩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제가 첨언을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니시미야 쇼코랑 이시다 쇼야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두 명의 캐릭터의 관계에 있어서는 열린 결말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쇼코는 어찌 되었던 간에 피해자의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쇼야라고 하는 캐릭터는 가해자의 포지션에 있던 캐릭터고 그런데 이 캐릭터 두 명이 해피엔딩이나 배드엔딩으로 결론이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용서를 받았냐 아니면 용서를 받지 못했냐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워낙에 호불호가 갈리는 엔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쇼야랑 쇼코가 잘 지내게 되었고 어떤 연애 감정으로까지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가 있냐. 이러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배드엔딩으로 끝나면 쇼야라고 하는 캐릭터는 가해자이긴 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본인의 과거의 과오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부분을 쇼코에게 사과한 캐릭터인데 그냥 이렇게 배드엔딩으로 끝낸다고 하는 거는 너무 꿈도 희망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에 또 직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관계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해자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작품을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쇼야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개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캐릭터들입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을 다루고 있다면 저는 적어도 그 캐릭터들에 한해서는 어떤 엔딩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배드 엔딩이든 해피 엔딩이든 그러니까 그 왕따 가해자들에 대해서 혹은 단절에 관련된 어떤 스토리나 엔딩 이런 부분이 나와주는 것이 보는 독자들에게 임팩트를 쥐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엔딩이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관없어요. 적어도 가해자들에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포인트가 필요하다. 애매모호하게 가선 안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메인 주제는 어디까지나 사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메인 주제는 아무리 빠져나가고 도망치려고 해도 왕따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결론도 선명해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희석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애매하게 정리가 되고 애매한 엔딩으로 나아가면 작가가 그간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불평을 좀 늘어놓긴 했는데요. 사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 이 작품에 관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라던가 스토리, 캐릭터성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손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고자 하는데 그래도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호불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또 저에게는
새로운 피드백이 돼서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좀 제 아쉬웠던 느낌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꿀잼 셀렉트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저번 회차에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는 의외로 이렇게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판이 많이 없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아무래도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대외적인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원색적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좀 과열이 된 듯한 인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견해가 다르신 분들과 격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봤고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잼 셀렉트에서 이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좀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전개 나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조금 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원색적이고 안 좋은 비판만 있던 건 아니었고요. 저 스스로가 공부가 많이 되었다 싶을 정도로 심도 깊게 이 작품을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들, 특별한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도 계셔서 제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제 감상은 감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선을 품고 계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가해자랑 피해자가 꽁냥거리는 게 말이 돼? 왕따들 또 진지하게 나오죠. 우에노 이 X나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피해자랑 가해자가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은요, 이 작품을 로맨스물로 보시는 분들의 시선,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식적인 그런 포지션에 있어서 이러한 전개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그런 시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신 분들은 더욱더 감정이입이 되고 또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죠.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바도 초등학교 때의
이시다 쇼야라고 하는 캐릭터는 명백한 쓰레기입니다. 처리 불가능한 명백한 쓰레기.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나요, 제가? 아, 근데 이 캐릭터가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이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죠. 보통 왕따 가해자와 왕따 피해자의 관계는 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를 예로 든다면 왕따 가해자들은 말 그대로 주먹 좀 쓰는 일진들이라던가 잘 노는 애들, 날라리 이런 캐릭터들이 거의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이 가해자였다는 것으로 갑자기 피해자로 포지션이 전환된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왕따 가해자였다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흠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심 생각하는 것들이 왕따를 당한 사람도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아니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사실 왕따를 당한 거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의외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던가 큰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건 우리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대부분 느꼈던 사항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뭐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에서 탈출했을 때도 그런 경우들을 워낙에 많이 봤어요. 진짜 그들이 어떤 강력 범죄,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왕따 가해자였다고 하는 정도의 치부는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취급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거기에서 비현실적인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중에 보시면 이제 이시다 쇼야랑 니시미야 쇼코가 대화의 매개로 삼는 그 필담 노트라고 하는 요소랑 수화라고 하는 요소가 초등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온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도 사실은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쇼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됐어요. 그리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 필담 노트를 자신을 괴롭게 만든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자기가 보관하고 고등학생이 돼서 쇼코와 만났을 때 그 노트를 쥐어준다? 자신에게 있어서 아픈 기억이 담겨 있는 노트인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안 버리고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포인트인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들은 사실 반성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본인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운이 안 좋아서 혹은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와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수화를 배운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거와는 별개로 저는 그거를 이 작품이 전개되고 나아가기 위한 그런 캐릭터 설정, 만화적인 작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이 만나지 않고 개선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감상하지 않는 한은 그 작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작품이 그냥 드라이하게 초야는 반성 안 하고 계속 나쁜 놈으로 있어야 되고 쇼코는 계속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통만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야가 수화를 배운 거라던가 필담 노트를 가지고 있는 거라던가 또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돼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던가 하는 그런 작법들이 만화적인 기법 이런 걸로써 이해를 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죠. 거기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그 뒤에
쇼야와 쇼코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개연성 없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쇼코의 입장에서도 사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처음 이제 작품을 보면 쇼코가 쇼야와 대면했을 때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만화적인 작법이죠. 웬만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표정이 나옵니다, 저절로.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던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부분은 넘어가죠. 쇼코는 일단 그 상황을 겪고서 도망을 가는데 쇼야가 필담 노트를 전해주고 초등학교 때의 그 대화 시도를 위해 힘썼던 필담 노트를 전달해주고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수화까지 배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화라고 하는 거는 엄연히 언어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타국어를 배운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사실 그 정도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개연성이 그렇게 없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좀 미묘한 부분들은 저는 그냥 만화적인 작법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쇼야가 노력한 것이 보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조심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쇼야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쇼코에게 접근하죠. 본인이 과거에 굉장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고 또 쇼코와 만나러 갔을 때 유주르가 그 대면을 막자 그냥 무작정 쇼코에게 그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나중에 다시 오는 식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계속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냥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해자는 앞에서 누가 막던 막지 않던 나는 쇼코를 만나야겠다 하고 들이닥쳤을 겁니다. 그런데 쇼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어렵사리 쇼코와 다시 대면을 했을 때 수화로 쇼코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하죠. 내가 쇼코를 다시 만나도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다. 그래서 만날 구실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쇼코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두 명이 관계가 개선되는 그 상황 자체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현실성을 느끼면서 그 작품을 보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 저는 아예 이 작품에 부정적이신 분들의 의견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화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작가가 개연성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더 떠오르네요. 쇼코가 사하라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 자신을 위해서 수화를 배우려고 했던 그 여학생을 찾고 싶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실제 만남까지 성사시켜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암울한 전개인 건데 애초에 쇼야는 삶을 정리하려고 했던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쇼코와 처음 대면하는 그날 쇼코에게 진정으로 악담을 듣고 만남을 거절당했다고 하면 미련 없이 삶을 정리하는 걸 택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불쌍한 사람 한 명 살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시선입니다. 왕따를 겪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진지하고 그냥 꼬투리 잡는 식으로 이 작품을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이었는데요. 이거는 빠가 까를 만들고 까가 빠를 만드는 그런 반발 심리가 들어간 감정 싸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논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민감한 주제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작품의 메인 주제는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 소통이 메인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 관련 스토리는 그냥 양념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집단 괴롭힘 50, 소통 50, 이렇게 50대 50의 비율로 주제가 결정돼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과반을 차지하는 메인 주제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되게 미묘해요. 왜냐면 이 작품의 초반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내용 자체가 일단 집단 따돌림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또 현재에 와서는 물론 따돌림의 범주는 지나 있지만 과거의 관념이 각 캐릭터들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포인트가 바로 집단 따돌림에 관련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줄거리라던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 왕따 관련된 문제를 배제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애초에 쇼코에게 강압적으로 구는 우에노라고 하는 캐릭터도 계속 본인이 쇼코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느끼고 본인이 자기가 싫은 사람들을 막 대하는 거잖아요, 쇼코를. 그러한 상호 관계가 나뉘어져 있는 포인트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서 본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거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뭐 소통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에노와 쇼코처럼 서로가 엇박자를 내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서로 싫어하고 폭언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소통의 한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소통이라면 안 하는 바 못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한 가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은 이 작품의 엔딩이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조금 미묘하다라고 했던 그 포인트랑 연결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작품의 작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계속 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쇼코가 금붕어 밥을 주는 다리 위에서 계속 가해자 캐릭터와 피해자 캐릭터가 단체로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유원지 에피소드라던가 또 문화제에서 또 서로 꼴보기 싫어했다가 다시 만나서 약간 화해하는 듯한 느낌으로 간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특히나 이 작품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왕따 관련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한 포인트로 접근이 되는 거죠. 이 작품은 왜 손절이라고 하는 게 없나? 소통하기 싫은 사람이면 그냥 아예 손절을 하고 관계를 절단하고 제 갈 길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대화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또 쇼코는 왜 계속 본인이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느냐. 자기 혐오에 빠져서
자살했던 것들도 다 가해자의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런 대사를 하면서 다시 왕따 가해자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특히 우에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망친 거를 되돌리고 싶다. 이거는 쇼코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가해자랑 피해자가 이렇게 꽁냥거리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둘이 대화를 나눌 만한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말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답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맞긴 맞아요. 이 작품이 피해자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반감을 사는 것이고, 또 그러한 현실성이라던가 혹은 과거에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작품은 그냥 단순한 만화다. 현실성 찾지 말자. 왜 괜히 진지하게 나와서 이 작품의 분위기를 망치느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음, 저는 그래서 노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선입니다. 우에노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 저는요, 일단 우에노가 이 작품의 명실상부한 악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쇼킹했던 부분은요, 의외로 우에노에게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게 정말 되게 독특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우에노에 대해서 호평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우에노는 적어도 자기가 과거에 나빴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솔직하다.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카와이보다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별로 동의가 안 되긴 하지만 한 작품을 바라보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감상이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인물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부분도 사실 현대물이 가진 특성 같은 거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하고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의 인성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저 사람의 성격이 나와는 상극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물은 순수 악이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는 관계로 전개가 되는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이 고질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에노가 명실상부한 악역이고 전적으로 다른 분들이 우에노를 비방하시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좀 그럼 우에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우에노는 이기심과 피장파장의 오류에 함몰되어 있는 캐릭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쇼야와 쇼코와 처음 대면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인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쇼코가 혼자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여전히 외톨이다 라고 하면서 험담을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철없이 했던 장난, 쇼코의 보청기를 냅다 빼서 그걸 가지고 놀고 던지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일단 전 사람이 덜 됐다.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백미 중 하나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캐릭터가
순수 악에 가까운 캐릭터라는 걸 제가 언급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관람차에 쇼코를 억지로 데리고 타서 하는 행동들, 뭐 예를 들면은 거만하게 다리를 확 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방도 그냥 내팽개친 다음에 쇼코를 향해서 네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 애초에 가해자의 포지션이면서도 전혀 관계 개선을 할 생각이 없는, 그러면서도 효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꾸역꾸역 쇼코와 그 주위를 맴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쇼코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알아듣게 내가 천천히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모습이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뭐 독순술만으로 내용을 아무 문제 없이 파악할 수 있나요? 이거는 가해자 이전에 장애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신뢰를 범한 거죠.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장애인은 그냥 그걸 듣고서 대답만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뭐 왕따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너무나도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관람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쇼코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와 가까이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널 피했다. 그리고 뭐 괴롭힌 거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근데 쇼코 너는 우리에게 반격을 했다. 바로 어른들에게 찌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입니다. 가해자들은 어른들에게 피해자가 상황을 얘기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 행동이 그냥 단순한 고자질이고 네가 비겁한 수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얘기했고 수업 중이던 교실에 찾아오셔서 선생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가해를 했던 애가 그때 당시에는 조용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클럽 활동이라던가 HR 뭐 이런 때 이제 오며 가며 얼굴을 보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때 저한테 원망하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날 괴롭혀서 제가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된 건데 마치 제가 비겁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저도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달아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우에노라고 하는 캐릭터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하나같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뭐 애초에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가 승질을 내면서 쇼코 때린 거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이시다가 고립된 거를 다 쇼코의 탓인 것으로 돌리고 미루는 이러한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악수나 하자. 나도 너 싫고 너도 나 싫어하니까. 대표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죠. 뭐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에노가 이 작품의 명실상부한 악역이고 상종해선 안 되는 인간 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무리를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엔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려운 숙제를
마무리 지은 것처럼 가슴이 홀가분하네요. 지금까지 이 라디오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소리의 형태라고 하는 작품이 워낙에 스토리성이 있는 작품이고 또 팬층도 두텁다 보니까 다양한 가불론박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를 통해서 생각의 깊이를 넓힐 수 있었던 그런 또 계기로 작용한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님이 정말 이 스토리를 짜내시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극장판 제작진도 작가가 그린 만화를 이 정도까지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바를 제공했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심도 느껴지네요. 저도 언젠가 라디오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도 그런 날을 한번 꿈꿔보면서 라디오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